산업안전기사 필기 파트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서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대재해 개념입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정의에 이 기준이 나와 있고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재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중대재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사망자죠, 사망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는 뭐예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로는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제1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하인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인리는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보험 손해사정인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사정을 위해서 피해 범위를 이렇게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런 이론 같은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단계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 뭐냐?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두 번째는 개인의 결함. 세 번째는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요. 기계설비들의.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면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이니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유전적 요소나 사회적 환경을 그냥 바꿔줄 수 있나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개인적으로도 사람은 언제든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존재잖아요. 완전 무결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인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만 해줄 수 있다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이니 다음에 그 버드라는 사람이 하이니의 그 도미노 이론을 가지고요, 신도미노 이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과 가장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첫 번째 관리가 소홀하면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 재해 발생의 근원적 요인이다. 그쵸? 왜냐면 하이니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사회적 환경, 유전적 결함. 그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관리를 잘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요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원인, 세 번째는 직접 원인. 세 번째 똑같죠?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사고 상해. 그래서 가장 크게 다른 거는 관리 소홀이에요.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재구성 비율 관련해서는요, 하이니의 법칙에서는 1대 29대 300이에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중상이나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얘기를 하고요. 29라고 하는 거는 경상, 300이라고 하는 거는 아차사고와 같은 무상의 사고예요. 그래서 총 330건의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건이 중상이나 사망, 그 다음에 29건이 경미한 사고, 300건이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버드의 법칙에서는요, 1대, 10대, 30대, 600의 개념으로 가고요. 그러면 총 사고가 641건이 되겠죠? 그래서 641건에서 한 건은 중대재해,
10건은 경미한 사고, 30건은 재산 손실 사고, 600건은 재산 손실이나 인명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이나 물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 30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손실은 없고 물적 손실만 난 거예요. 그래서 요 10의 포션이나 30의 포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버의 이론도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하이니나 버드의 이론보다는 중요도가 낮지만 이것도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유전과 환경, 두 번째 인간의 실수,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직접 원인, 사고, 상해. 그래서 이것도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과 거의 동일한데요. 웨버의 이론도 추가적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니는요, 재해예방 4원칙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니는 이 4원칙이 뭐냐면, 사고는 손실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 4원칙을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거예요. 손실우연의 법칙, 원인계기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손실우연의 원칙,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다가 그 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그날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두 발로 탁 착지해서 탁 떨어지면 안 다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날따라 뭔가 조금 반응이 느려서 팔을 짚었네? 그러면 떨어지면서 팔을 짚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부러질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손실우연의 원칙이에요. 재해손실이라고 하는 게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상의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이 가지각색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손실우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게 이 개념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계기의 원칙은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책 선정의 원칙은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 4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니가 주장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전관리 조직에서 경영층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층의 안전보건 경영목표 수립이 1차예요. 똑같죠?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뽑아야죠. 우리 안전관리 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전활동 및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이 갖춰졌다면 두 번째 단계에는 현상을 파악해야 돼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들을 발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사고 및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 그렇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해서 위험점 찾아야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하고요. 기존에 났던 사고들을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회의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근로자들 면담하고요. 근로자들한테 의견 청취해서 유해 위험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2단계인 사실의 발견입니다. 3단계는요. 일단은 유해 위험 요소를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요. 불완전한 상태나 불완전한 행동을 분석하고요. 작업 공정, 작업 형태 분석하고요.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안전수칙이나 안전기준을 분석을 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는 단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3단계 모든 상황을 다 분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대책을 선정을 해야죠. 그때 대책을 선정할 때는 원칙이 있죠. 처음에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다 적합한 사람을 배치를 할 건지 교육이나 훈련 시스템을 개선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책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노무 회계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걸 다 포함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5단계 뭐예요? 이러한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할 때는 3.2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3.2 원칙은 뭐냐면 기술 교육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이 뭐예요? 영어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교육은 education. 관리는 영어로 뭐예요? enforcement. 그래서 이 3 기법도 적용을 해서 희정척을 적용해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인과 대책을 위한 기법 중에 포엠 분석 기법이라는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고의 원인을 사람, 기계, 작업 매체, 관리 이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여기서 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작업 매체, 작업 환경 같은 게 작업 매체에 속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인과 대책을 위한 기법에서 3 기법 합의 아까 설명드렸죠. 관리적 개선 대책을 적용을 할 때 선정하고 적용할 때 3E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는 enforcement라고 해서 관리적 측면, 그 다음에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기술적 측면,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뽑아서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라인형 조직부터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은 회사는 어떤 식으로 안전이 이루어지냐면요. 여기가 사장님이 있겠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생산에 대한 그 관리자들이 있죠. 중간 관리자들. 이것을 관리감독자라고 해요. 그 관리감독자 밑에 우리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중간 관리자들한테 업무 지시하잖아요. 이거 오늘 저기 작업지시 내리잖아요. 그렇죠? 작업지시 이렇게 내리고요. 중간 관리 감독자는 다시 근로자들한테 작업지시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에 대한 지시도 내려요. 소규모 사업장은. 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를 지시를 내려요. 이게 라인형이에요. 그렇죠? 라인, 직선 형태로. 그러니까 중규모 사업장은 안전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하냐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뽑아요. 조직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지도존이나 전담해서 마크를 해요. 이 생산 라인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스텝 조직에서 해요. 그래서 스텝 조직이라 해요.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스텝 조직에서 그렇죠? 안전에 대한 것들을 너무 근로자가 많으니까 관리 감독자 근로자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해주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부터 관리 감독자들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를 다 취해요. 이게 결합된 형태죠. 라인 스텝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소규모 사업장은 라인형, 중규모 사업장은 스텝형, 대규모 사업장은 라인 스텝형이라는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형 조직이 어떤 거죠? 소규모 사업장 이하의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안전에 대한 업무 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라인형이죠. 그죠? 그래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안전에 관한 지시와 명령 체계가 철저하죠. 그죠? 직선으로 내려오잖아요.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하죠. 그리고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뿐이므로 간단 명료해요. 단점은 뭐죠?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스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축적이 어렵고요. 정보 수집이나 신기술 개발이 미흡해요. 그리고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죠. 왜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죠? 관리 감독자들이 생산만 해야 되는데 안전까지 업무를 막 부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가보면 관리 감독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 안전에 대한 것도 부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해되시죠? 두 번째, 스텝 조직입니다. 중소규모,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00명에서 1000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스텝이 있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현장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조정이나 조사 검토 보고 등의 업무를 몰빵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장점은 뭐냐? 전담관리자가 있으니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 연구가 가능하죠. 그죠? 그 두 번째,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전담관리자고 이거 전공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죠.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로자들하고도 면담하고 관리감독자하고도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해 위험 정보 같은 걸 빨리빨리 캐치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한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그쵸? 아까 스텝이 안전에 몰빵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죠. 왜? 안전관리자가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우리 관리감독자 부장 팀장님들이 그 스텝이 시킨다고 잘 할까요?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네 생산 라인도 여러 가지 라인 조직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시키고 어느 한 군데 다른 데도 안 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라인 스텝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규모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인데요.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이고요.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스텝 주고요.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서 각 부서장이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하면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은 다 라인 스텝형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스텝형의 장점은 뭐냐? 안전관리자가 있으니까 그죠? 어때요? 기술이나 경험 축적이 용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스텝형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독자적인 안전 개선책을 강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 지시나 안전 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달될 수 있죠. 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또 관리 감독자들이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가죠. 그렇죠? 단점은 뭐냐면 명령 개통과 조언의 공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죠. 왜?
안전관리자가 우리 경영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기술적 지도 조언을 했는데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한테 모아서 회의하면서 생산 지시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지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을 한 건데 그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 대통과 조언의 권고적 참여가 혼동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몇 명?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근로자 참여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험한 업종 뭐예요? 토사적 광업, 그 다음에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이런 제조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같이 산업 제휴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보통의 사업장은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 제휴율이 굉장히 낮은 업종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공급,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업 현장이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 됐을 때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 120억 이상,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50억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잘 나와. 어떻게 잘 나오냐면요. 문제에 사용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근로자위원회에서 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정답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근로자위원회는 일단은 근로자 대표,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보통 누가 하냐면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부장님이 하세요. 그렇죠? 노조 간부세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위원회를 설명드렸으니까 사용자위원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단 대표님이 모셔야죠. 우리 회사 대표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는 기본적으로 회사 편이세요. 근로자 편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죠? 사용자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거의 똑같아요.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그 대상이 돼요. 100명. 계속 100명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내용은 뭐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그런 내용, 조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부터 있어야 돼요? 아까 하인이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전보건 관리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똑같아요. 사람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고 나는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잘 몰라서. 그 다음에 태도나 이런 거를 잘 갖추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육시켜줘야죠.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평상시 일어나는 사고를 제대로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아차 사고가 큰 중대재해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체계를 구축. 체계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체계는 뭐냐면요. 위험성 평가 체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제1순위로 해야 돼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또 두 번째 뭐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이 시험에 단골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장 순회 점검,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그리고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과 기타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갑자기 증원을 하라거나 교체 임명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요? 누가? 고용노동부에서 확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런 증원도 해야 되고 교체 임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른 사업장보다 제휴율이 2배 이상의 경우 엄청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원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렇죠?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중대재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렇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2명 발생하거나, 동시에 10명 이상 다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죠.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 근데 그런 게 1년에 2번이나 발생한다고? 야, 니네 회사는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네? 안전관리자를 바꾸거나 더 추가적으로 뽑아! 이런 명령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뭐예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쵸? 교체해야죠. 이거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근데 동일한 인자예요. 다른 인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메탄올로 직업성 질병자가 2명 나고요. 톨루엔으로 1명 났어요. 그러면 동일한 화학적 인자가 아니죠. 그죠? 동일하게 메탄올로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때 증원이나 교체 임명 명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통에 회사는 대표 이사님이세요. 근데 지방에 공장이 엄청 많다. 그러면 지방에 공장의 최고 높은 사람 누구예요? 공장장님. 이분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안전보건의 업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요.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9번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위험성 평가도 이제 관한 사항을 전체 총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되게 강화되고 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걸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도 요 내용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라는 건 누구예요? 아까 현장에서 부장님, 과장님, 직장, 조장, 반장이 근로자한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는 분을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자라고 해요. 그럼 이 관리감독자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거냐? 첫 번째 뭐예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보호구나 방호장치 점검.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직접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응급조치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재해는 사실 많이 나지 않아요. 보통 넘어짐재해나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이나 통로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감독하고 이행을 할 책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그리고 위험성 평가 여기 또 나오네. 그죠? 요 내용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업무에 기인하는 위해 위험 요인의 파악, 그 다음에 그 개선 조치의 시행, 요 부분이 관리 감독자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추진을 위한 문제 해결 4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험 예지 훈련. 위험을 미리 알게 하는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위험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지 현상이나 사실을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그 현상, 사실 파악. 위험한 게 뭐가 있는 거야, 우리? 뭐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찾다 보니까 뭐가 보여. 아, 이것이 위험 포인트. 그래서 본질 추구, 위험 포인트. 본질 추구죠. 그 다음에 위험을 찾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3라운드 대책 수립. 대책 수립한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죠?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작성, 행동 계획,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라운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행동 계획 작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무죄 소집단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를 폭풍처럼 내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본에 의해서 창안된 건데 소집단 활동의 하나로서 여러 명의 멤버가 마음을 터놓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상, 연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유분방하게 막 대량으로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첫 번째, 남 의견을 비방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비판을 하는 순간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자유분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얘기 안 하잖아. 세 번째 뭐예요? 대량 발언. 무엇이든 좋은지 브레인스토밍 그냥 뭐 내뱉으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약간 수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수정 발언. 그래서 이 4가지 원칙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 소집단 활동 중에 TBM이라는 게 있어요. TB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에
같은 작업원 5, 6명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거나 아니면 서서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단시간에 의논하는 문제 해결 기법이에요. 이 TBM 활동,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도 상반기에 고용부의 위험성 평가 고시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TBM 활동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작업 전에 반드시 토의를 하는 이 TBM 활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TBM 활동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있는데요. 롤플레잉은 뭐냐면 작업 중 5분간 미팅 시나리오를 작성해서요. 그 시나리오를 보고 멤버들이 연기를 함으로써 체험학습을 시키는 기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